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뿐일까요? 광활한 우주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우주의 생명체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우주의 발견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득히 먼 우주 공간에서 반짝이고 있는 작은 달. 지름이 약 500km 정도의 작은 위성이지만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품은 지하바다가 있는 곳. 차가운 얼음으로 이루어진 토성의 작은 달. 엔셀라두스입니다. 엔셀라두스는 1789년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허셜은 1787년과 1788년 다양한 관측을 통해 토성의 다른 위성들을 발견하였고, 이후 1789년 8월 28일 엔셀라두스를 처음으로 관측하였습니다. 그는 이 달을 토성의 8번째 위성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성의 8번째 위성이라는 명칭은 이후 발견된 여러 개의 다른 위성들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위성들의 명칭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고, 위성의 명확한 식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1847년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윌리엄 허셜의 아들인 존 허셜은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7번째와 8번째 위성에 새로운 이름을 붙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1848년 존 허셜이 제안한 이름인 엔셀라두스가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엔셀라두스는 토성을 공전하면서 동시에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엔셀라두스의 자전축은 토성의 자전축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엔셀라두스는 토성의 자전과 동일한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셀라두스의 자전 주기는 약 38시간으로, 이는 토성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러한 자전 주기는 엔셀라두스의 북쪽과 남쪽 지역에 서로 다른 계절을 가져오게 합니다. 엔셀라두스의 자전은 토성의 중력에 의해 조절되며, 이는 엔셀라두스의 내부 구조와 지하바다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엔셀라두스는 토성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위성입니다. 엔셀라두스의 공전 궤도는 평균 약 23만 8천 km 정도이며 토성을 한번 공전하는데 약 33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엔셀라두스는 토성의 중력에 의해 공전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자기권 안에 위치해 있는 엔셀라두스는 자기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엔셀라두스는 토성의 네 번째 위성 디오네와 2대1의 궤도 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디오네가 한 번 공전하는 동안 엔셀라두스는 토성 주위를 2번 도는 것이죠. 이러한 궤도 공명은 엔셀라두스의 궤도가 완벽한 원형이 되는 것을 막아주며 달의 조석 변형을 막습니다. 이러한 조석력은 엔셀라두스의 핵을 가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엔셀라두스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매우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엔셀라두스 표면에서 방출되는 가스와 함께 형성됩니다. 매우 차가운 대기를 가진 엔셀라두스의 평균 온도는 영하 198도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태양빛을 반사하는 엔셀라두스는 실제로 토성에서 가장 추운 위성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엔셀라두스의 대기 성분은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지표면과 지하바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엔셀라두스의 표면은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주요 구성 성분인 얼음은 수소와 헬륨 같은 가스 성분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엔셀라두스의 지하에는 암석과 물이 포함된 바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엔셀라두스의 지하바다는 지상과는 다르게 얼음에서 만들어진 지표 위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얼음 지표 아래에 있는 암석과 물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하바다는 지구의 바다처럼 수소화된 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 수소화된 물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엔셀라두스의 모습입니다. 지름이 500km인 엔셀라두스는 크기가 작고 표면은 매우 균일하게 보입니다. 엔셀라두스의 표면은 크게 두 가지 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음으로 형성되어 이루어진 지형으로 크레이터와 골짜기를 뜻하는 밸리 지형 및 평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지형들은 주로 얼음에서 생성되었으며, 얼음의 형태와 크기는 지형이 형성된 방식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엔셀라두스는 표면에 다른 물질이 없기 때문에 매우 밝은 천체입니다. 이러한 밝은 표면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빛을 반사합니다. 이로 인해 엔셀라두스는 태양계에서 가장 하얀 천체 중 하나인 것이죠. 두 번째는 지하바다에서 발생하는 지형입니다. 이러한 지형은 지하바다에서 열과 화학 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형성되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엔셀라두스에는 다른 토성의 위성들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젊은 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토성의 중력으로 인해 조석의 힘이 작용하여 엔셀라두스 표면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지하바다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입자들이 표면으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의 남극 아래에 거대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2005년 카시니 탐사선이 관측한 거대 물기둥이었습니다. 지각의 균열에서 얼음 입자들이 분출되는 이러한 현상은 극저온 화산 활동으로 보여지며 이는 우주로 초당 약 250kg의 물을 지속적으로 뿜어냅니다. 이렇게 분출되는 대부분의 수증기 입자들은 엔셀라두스의 약한 중력을 벗어나 토성의 이고리를 형성합니다. 카시니오는 물기둥을 통과하며 엔셀라두스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아미노산과 이산화탄소, 질소 및 메탄도 발견되었습니다. 카시니오에 의해 발견된 메탄은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내뿜어서 생기는 물질입니다. 엔셀라두스의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서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죠. 또한 함께 발견된 아미노산은 생명의 6대 필수 원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엔셀라두스의 지하바다에는 생명체 존재에 대한 풍부한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카시니오는 엔셀라두스의 남극에서 굉장히 특이한 무늬를 발견했습니다. 호랑이 줄무늬로 알려진 남극의 균열입니다. 평행한 줄무늬로 이루어져 있는 호랑이 줄무늬의 폭은 약 130km로 약 35km 간격으로 서로 교차하며 바닥에서 1km 정도 솟아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의 장기적인 냉각이 발생하여 얼음 지각을 두껍게 만들었고 행성 전체에 인장력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조석가열로 얼음이 가장 얇은 극지방에서 첫 균열이 발생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호랑이 줄무늬를 통해 우주로 분출되는 간헐천의 물질이 지하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가장 독특한 점은 남반구전역의 충돌 크레이터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엔셀라두스의 표면이 매우 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촬영한 엔셀라두스의 북극의 모습입니다. 거미줄처럼 생성되어 있는 수많은 크레이터와 균열들이 보이시나요? 얼음으로 이루어진 표면의 매끄러운 모습과 지각의 균열로 인한 크레이터들이 공존하고 있는 엔셀라두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카시니 하이언스5는 1997년에 발사되어 2004년 7월에 토성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토성의 위성들을 탐사하면서 엔셀라두스의 표면과 대기, 지하바다의 다양한 과학적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카시니 하이언스5는 엔셀라두스 표면의 독특한 구조들과 여러 특징들을 밝혔으며 지하바다의 존재와 내부 구조에 대한 증거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측 결과는 지구 밖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우주 탐사 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의 지질학과 생물학 분야에도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카시니오 이후 더 이상의 엔셀라두스의 탐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GC 프로젝트와 같은 후속 탐사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달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이후 이루어질 우주 탐사를 통해 달의 비밀을 풀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성의 위성들 중 가장 밝은 천체이며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얼음 세계. 지금까지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한 엔셀라두스였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천체 유로파. 태양계 지구형 천체 중에서 가장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체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위성 유로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3년 파이어니어 탐사선이 유로파에 근접 촬영한 최초의 유로파 모습입니다. 유로파는 갈릴레오 위성들 중 가장 작은 위성이지만 직경이 3100km로 지구의 달보다 약간 작지만 태양계의 모든 위성 중에서 6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유로파는 1610년 1월 8일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시몬 마리우스 또한 유로파를 발견했다고 여겨지지만 갈릴레오가 발견한 내용을 시몬 마리우스보다 먼저 출판하였기 때문에 갈릴레오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유로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구원을 받아 크레타의 여왕이 된 에우로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유로파는 갈릴레이에 의해 세 개의 다른 큰 위성들인 이오와 가니메데, 칼리스토와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오는 1610년 1월 7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파도바 대학교에서 굴절 망원경을 사용해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의 망원경 성능 문제로 이오와 유로파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하나의 점이 있는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이오와 유로파가 처음 분리되어 보인 것은 바로 다음 날인 1610년 1월 8일로 국제천문연맹의 유로파의 발견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로파의 공전. 유로파 궤도의 긴 반지름은 약 67만 900km이며 평균 공전 속도는 13,740km/s로
목성 주위를 3.5일마다 공전합니다. 유로파에는 조석고정이라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조석잠금 또는 조석고정은 물체의 같은 면이 항상 궤도를 돌고 있는 다른 물체를 향할 때 발생하는 중력 현상으로, 이것은 더 큰 물체가 더 작은 물체에 가하는 중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유로파는 조석으로 목성에 고정되어 있는데, 이는 유로파의 같은 면이 항상 목성 주위를 공전할 때 목성을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유로파는 목성에 오직 한 얼굴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로파 표면에는 오직 목성만 바라보는 집계점이라 부르는 한 지점이 있으며, 이곳에서 목성을 바라보면 마치 목성이 하늘 한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유로파의 궤도는 목성의 다른 위성들이 미치는 중력으로 인해 약간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유로파의 목성 집계점 또한 평균 위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유로파의 궤도가 목성과 가깝게 되면 목성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유로파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목성으로부터 먼 지점으로 이동하면 약해진 중력으로 유로파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운동이 표면을 쥐어짜며 유로파의 조석 가속 현상을 만듭니다. 유로파의 궤도 이심률은 이오와의 궤도 공명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유로파의 조석 가속은 유로파의 내부가 움직이면서 마찰열을 만들어 바다가 얼지 않게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죠. 이 에너지의 발생 원인은 이오가 목성 주위를 돌 때 목성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유로파와 가니메데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갈릴레이 위성인 가니메데와 유로파, 이오는 각각 1대 2대 4의 궤도를 공명하며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중력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이며, 특히 목성과 제일 가까운 위성 이오는 목성과 유로파, 가니메데의 중력으로 인해 내부가 휘저어지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위성 이오의 지표면 내부에서는 화산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경우 목성 주위를 도는 이웃 위성 이오의 궤도와 2대 1의 공명을 이루는데, 이는 이오가 목성을 2번 돌 때마다 유로파는 한 번의 궤도를 완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로파와 이오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은 조석력을 유발하며, 이는 유로파의 가열과 조석 굴곡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목성의 또 다른 위성 가니메데와도 1대 2대 4의 공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니메데가 목성 주위를 한 바퀴 돌 때 유로파는 2바퀴 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공명은 달들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을 일으켜 유로파의 가열과 지질학적 활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조석 굴곡에 의한 가열로 인해 유로파의 지표면 아래에는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해저바다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석력에 의해 생성된 열은 물이 고체로 얼지 않게 하고 달의 얼음 표면 아래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유로파의 표면 온도는 평균 영하 160도에서 영하 220도로 표면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환경으로 아주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 허블 우주 망원경은 대부분 산소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유로파에 매우 얇은 대기를 관측했으며, 1997년 갈릴레오 탐사선은 유로파에서 전리층의 존재를 확인하여 대기권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로파는 목성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방사선 폭발로 인해 하루에 약 5400mS의 충격을 받습니다. 만약 이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된다면 하루 만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은 유로파 대기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트추진연구소 JPL이 실시한 최근 연구에서 유로파가 어둠 속에서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강력한 방사선 이온이 표면에 침투하여 분자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가시광선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사선은 유로파 대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로파는 주로 산소로 구성된 매우 희박한 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기는 방사선 분해로 생성됩니다. 방사선은 산소 분자를 개별 원자로 분해하고 그 후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하며, 이 화합물들은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잠재적인 생명체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과산화수소와 오존을 포함하는 것이죠. 얇은 대기는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목성의 가혹한 방사선으로부터 유로파의 표면을 보호해줍니다. 유로파는 태양계 다른 바위나 얼음형 천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목성의 강한 중력에 의해 발생되는 조수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변형되는 얼음층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조수 현상으로 얼음이 구부러지고 갈라지게 하여 유로파 표면의 융기와 균열 등 여러 특징들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유로파의 표면은 지구의 빙하처럼 압력에 의해 변형되고 흐를 수 있는 물이나 슬러시 상태의 얼음층으로 덮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파의 표면은 목성의 복사층에서 나오는 전하를 띤 입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격당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얼음을 훨씬 더 부드럽고 변형되기 쉽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조석력과 강력한 방사선이네로 유로파의 표면이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져 표면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얼음으로 둘러싸인 지각 아래 바다와 같은 액체 상태의 지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얼음층으로 덮여있는 유로파는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지만 유로파의 적도 지역 지각은 15m 크기의 고드름이 하늘로 솟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이 보내온 자료에 의해 우리는 유로파의 적도가 최대 15m의 얼음 스파이크로 덮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페니텐트라고 불리는 이러한 수직 균열은 칠레 사막과 같은 우리 지구의 건조 기후에 고고도 지방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페니텐트는 적도의 직사광선으로 인해 얼음이 녹아 균열이 생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로파의 십자 지형은 반사율이 높은 알베도 지형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칼날 같은 얼음 기둥이 있는 페니텐트가 낮은 곳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알베도 지형은 태양계 전체의 표면에서 대조적으로 반사율이 다른, 즉 두드러지게 밝거나 어두운 부분을 말하는데요. 유로파의 얼음 지각의 반사율은 0.64로 태양계에서 반사율이 높은 천체들 중 하나입니다. 유로파는 태양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크레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지구의 달에는 지름이 25km 이상인 분화구가 5,000개 이상인 거에 비해 유로파의 표면에는 50여 개 미만의 분화구가 있을 뿐이죠. 이렇듯 유로파의 표면은 지질학적으로 약 3천만 년에서 1억 8천만 년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은 유로파의 표면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유로파 표면에 있는 충돌구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데 비해 표면은 판구조론과 같은 원리로 끊임없이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바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 지각 아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나사의 제트추진연구소는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 지각 아래 최대 100km 깊이의 바다가 존재하며 이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곳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갈릴레오 탐사선의 자기장 데이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유로파 자기장의 급격한 변화를 포착하게 되는데 이는 목성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유도자기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도자기장은 전기전도성 유체가 없으면 불가능한 현상으로 유로파의 표면 아래 전기가 통하는 전도층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층은 바로 유로파의 지하에 염류가 있는 거대 바다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각의 일부 지역은 80도 정도 회전해서 거의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지각과 멘틀이 붙어 있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액체층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리앙 공우주국 나사의 허브루 주망원경은 얼음으로 뒤덮인 유로파 표면에 염화나트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로파에는 20km에서 30km의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100km가 넘는 깊이의 바다가 형성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로파의 바다는 지구 바다의 2배나 큰 부피의 바다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물을 가장 많이 가진 천체로 생명체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위성인 것입니다. 영국 리버풀 오프대의 신임 총장으로 발탁된 모니카 그레이디 교수는 유로파의 얼음으로 된 표면 밑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바다에 있는 문어와 지능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형태의 생명체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구와 같은 생태계의 존재가 태양계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990년 갈릴레오 우주선이 촬영한 유로파의 모습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을 가로지르는 길고 연속적인 선이 보이시나요? 리네아라고 불리는 이 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들의 양쪽 가장자리에서 얼음이 서로 엇갈려 이동한 흔적이 보여지는데 큰 선은 20km 정도 펼쳐져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고 중앙은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네아는 유로파의 얼음 지각이 조석가열을 겪으면서 얼음 표면이 점차 늘어나고 당겨지면서 발생합니다. 조석가열에 의해 얼음 지각의 균열이 생겨 따뜻한 층이 노출되고 따뜻한 얼음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면서 지구의 해령과 같은 방식으로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갈릴레오 우주선이 보내온 어두운 점 모양의 지형이 보이시나요? 바로 유로파에 있는 또 하나의 특징, 렌티큘러입니다. 렌티큘러는 라틴어로 죽은 깨라는 뜻으로 유로파 지표면의 돈 모양의 봉우리나 구덩이, 매끄럽고 어두운 점 모양의 특이한 지형들이 거칠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뒤죽박죽 형성된 렌티큘러들을 혼란 지형이라고 부르는데 유로파의 대표적인 혼란 지형으로는 코나마나 카오스가 있습니다. 렌티큘러가 생기는 이유는 조석가속에 의한 현상으로 뜨겁고 밀도가 낮은 물질이 표면으로 솟아오르면서 기존 지각을 위로 밀어올리거나 완전히 뚫고 나가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2012년 말 허브르 망원경은 유로파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관측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로파의 테두리에서 물기둥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유로파의 극지방 오로라를 관측하다 산소와 수소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적을 발견한 것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발견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팀은 목성의 강한 자기장 때문에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오로라를 형성하던 중 입자가 물 분자와 충돌해 산소와 수소 이온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 분자가 유로파의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즉 유로파가 물을 뿜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물화산처럼 보이는 이 사진을 통해 유로파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20배나 높은 물기둥을 주기적으로 뿜어낸다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는 지표면의 균열로 인해 내부의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플룸 현상으로 유로파가 목성으로부터 받는 기조력을 계산한 이론과 일치합니다. 유로파의 얼음 표면을 뚫고 분출되는 이 물기둥은 유로파 지각 아래에 바다가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추정한 유로파의 물의 수량은 지구보다 약 30배 이상 많은 양으로서 이 추정이 맞는다면 그야말로 물만 존재하는 천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로파의 탐사는 1973년과 1974년 파이어니어 10호와 파이어니 11호가 목성을 지나쳐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저 탐사선은 유로파의 자기장을 측정하여 유로파의 얼음 지각 아래에 있는 바다의 존재를 알게 해주었죠. 1995년부터 2003년까지 8년 동안 목성 궤도를 돌며 유로파를 탐사한 갈릴레오 탐사선, 그리고 현재 목성 궤도를 돌고 있는 주노 탐사선까지 유로파를 방문한 탐사선들은 지표면 아래에 있는 바다와 지질학적 활동, 유기화합물의 가능성 등 우리에게 유로파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유로파의 대표적인 탐사 계획으로는 유로파 클리퍼입니다. 2024년 발사 예정인 유로파 클리퍼의 임무는 유로파의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고 미래의 유로파 착륙선이 착륙할 적당한 포인트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은 여러 대의 관측 장비를 탑재한 채 유로파 주위를 수십 번 공전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으로, 특히 분출되는 물기둥의 정체, 얼음층의 구성, 그리고 중력과 온도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로파 물기둥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방법은 물질의 직접 채집입니다. 탐사선이 얼음층에 착륙하지는 않지만 분출되는 물기둥이 지상에서 200km 정도까지 치솟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행하면서 분출되는 물질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탐사선에는 얼음을 관통하는 레이더, 단파 적외선 분광계, 지형사진기와 이온 중성 질량 분석계, 열 감지기와 같은 9개의 장비가 실릴 예정으로 유로파의 표면과 지하 환경을 연구하고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 잠재적인 거주 가능성을 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로파는 목성에서 가장 큰 위성 중 하나이며 얼음 지각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해저바다를 가지고 있어 과학자들에게 큰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또한 외계 생명체 탐사는 유로파 탐사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며 현재 달과 그 잠재적 거주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많은 우주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끄럽고 차가운 표면과 활동적인 지질학적 특성, 해저 바다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까지 수많은 매력을 가진 유로파에 대한 탐사는 인류가 우주에 대해 영원한 호기심을 품고 있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두꺼운 대기와 독특한 지질 구조를 가진 흥미롭고 수수께끼 같은 토성의 가장 큰 위성,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1655년 3월 25일 네덜란드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하유연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직접 디자인한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을 관찰하던 하유연스는 처음에는 별이라고 생각되는 토성 근처의 작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밤 동안 관찰하면서 작은 물체들이 배경 별들에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토성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유연스는 그 위성을 토성의 달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이후 그리스 신화의 강력한 거인들의 이름을 따서 타이탄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탄은 수세기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로 인해 달의 연구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980년 보이저 1호가 토성 옆을 지나갈 때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타이탄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4년 토성에 도착한 카시니 탐사선은 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호수와 바다를 발견하였으며 타이탄을 훨씬 더 자세히 관측하였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위성, 타이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토성에서 가장 큰 위성이며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수성의 크기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름은 약 5150km이며
지구의 달보다 약 50% 정도 크고 화성 크기의 약 80% 정도입니다. 타이탄의 질량은 지구의 약 45분의 1 정도로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 다음으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타이탄의 자전 주기는 약 16일로 토성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와 같습니다. 이것은 조석 고정으로 인해 타이탄의 한쪽 면만 항상 토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이탄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지구의 자전과 비슷한 축의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는 달의 자전 속도가 느리며 1년이 길기 때문에 지구와 마찬가지로 계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타이탄의 계절 변화는 타이탄의 많은 지질학적 특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타이탄의 공전 주기는 약 16일입니다. 타이탄의 공전이 눈에 띄는 이유는 완벽한 원형이 아닌 약간의 타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타이탄과 토성의 거리가 궤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거리의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중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로 타이탄의 표면에서 조수가 발생하게 하는 것이죠. 타이탄의 공전은 달의 내부와 토성의 중력과의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타이탄은 지구보다 4배 이상 두꺼운 질소가 풍부한 높은 밀도의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꺼운 대기와 낮은 중력이 결합되어 우리 태양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두꺼운 대기를 가진 매우 독특한 위성 타이탄은 약 98.4%의 질소와 소량의 메탄 및 기타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탄화수소들은 햇빛이 대기 상층부의 메탄 분자를 분해할 때 생성됩니다. 대기가 너무 두꺼워서 지구보다 50% 더 큰 압력을 지표면에서 생성합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메탄과 에탄으로 구성된 구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들은 비를 생성하는데 지구에서와 같은 비가 아닌 에탄과 액체 메탄으로 이루어진 비입니다. 이 비는 타이탄의 지표면에 수로와 호수를 생성하며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액체 상태를 가진 유일한 천체로 만듭니다. 또한 타이탄의 대기는 상당한 양의 유기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탄, 에탄과 같은 탄화수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렌지색으로 보입니다. 이 유기분자들은 햇빛과 대기에 존재하는 질소와 메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됩니다. 햇빛이 타이탄 대기에 도달하면 질소와 메탄 분자를 분해하고 더 복잡한 유기분자로 재결합하는데 이 분자들은 결국 표면에 정착하여 오렌지색의 두꺼운 연무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연무는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타이탄이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이탄은 약한 중력에도 불구하고 대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는 주로 질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질소는 수소와 헬륨과 같은 다른 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분자입니다. 이는 질소 분자가 타이탄의 대기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대기의 가스 분자들이 우주로 탈출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타이탄의 대기는 지속적인 광화학 과정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충됩니다. 이러한 타이탄의 표면 온도는 평균 영하 섭씨 179도로 매우 춥습니다. 이는 타이탄이 태양으로부터 꽤 먼 거리에 있으며 열을 가두고 열이 우주로 탈출하는 것을 막는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탄의 구성 물질을 살펴보면 타이탄의 모습이 왜 이렇게 신비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타이탄은 암석으로 된 핵과 고압의 얼음층, 그리고 유기화합물과 질소가 풍부한 가스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이탄의 중심에는 규산염 광물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위투성이의 핵이 있습니다. 중심핵의 지름은 약 2500km이며 타이탄 전체 반지름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위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대부분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메탄과 암모니아와 같은 다른 휘발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고압의 얼음층입니다. 이 층은 약 3400km 두께로 추정되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어서 지표 근처의 높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얼음을 고체 상태로 유지합니다. 타이탄의 가장 바깥층은 대부분 질소가 풍부한 가스와 메탄과 에탄을 포함한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이탄의 가장 바깥층은 표면이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두꺼운 대기를 형성합니다. 이는 여러 층의 아지랑이로 나뉘어지며 아래층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며 위층은 더욱더 투명합니다. 또한 타이탄의 극지방에는 마치 허리케인처럼 보이는 극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카시니오가 발견한 이 거대한 폭풍은 지름이 8000km의 크기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대기가 행성의 자전보다 더 빠르게 회전하며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란색과 녹색의 제트 기류와 함께 이루어져 있는 붉은색의 태풍의 눈은 무섭기까지 하네요.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복잡한 유기분자를 포함하는 밀도 높은 대기, 액체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호수, 그리고 타이탄에 계절이 존재한다는 점이 생명체 존재의 근거였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조건들이
원시적인 메탄 기반의 생명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탄의 대기에서 수소가 발견되고 그것이 표면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타이탄의 어떤 식의 형태로든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뜻인 거죠.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을 120여 차례 선회하며 타이탄의 대기와 표면을 조사했습니다. 카시니호 탐사를 통해 나사가 공개한 최초의 타이탄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니 타이탄의 표면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타이탄의 실제 모습을 보러 가시죠. 카시니호는 남극 근처에서 호수를 관측했습니다. 온타리오 라쿠스라 이름 지어진 이 호수의 넓이는 15,000제곱킬로미터이며 깊이는 40cm에서 3m 사이로 추정되는 얕은 호수로 가장 깊은 곳은 7m가 조금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진 오른쪽에는 파도에 침식된 매끄러운 해안선도 보입니다. 서쪽에는 타이탄의 강과 삼각주가 있다는 첫 번째 증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액체 탄화수소가 더 높은 평원을 따라 호수로 흘러 삼각주에 퇴적물을 남기는 것이죠. 카시니호는 또 다른 호수, 징포라쿠스도 발견하였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타이탄의 옆을 지나갈 때 햇빛이 거울처럼 징포라쿠스 표면에 반사되어 관측되었습니다. 추가 관찰을 통해 카시니호는 타이탄에서 액체가 움직인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타이탄에서 발견된 두 번째로 큰 호수는 라이제이어 메어입니다. 이 호수는 타이탄의 북극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12만 6,000제곱킬로미터로 엄청난 크기의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평균 깊이는 온트리오라쿠스보다 훨씬 깊은 50m이며 일부는 200m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강이 호수로 흘러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주변 지역에는 큰 섬이 있습니다. 마법의 섬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정말 신비로운 사실은 섬처럼 보이는 바로 이 지점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액체 메탄의 움직임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여지며 또는 바닥층이 이동하거나 봄 동안 따뜻해짐에 따라 호수에 떠오르는 얼음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타이탄에서 가장 큰 호수 크라켄 메어입니다. 이 호수는 작은 길이로 분리된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는 크라켄의 목구멍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약 1m로 추정되며 강한 해류와 소용돌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이탄의 표면은 1억 년 정도로 매우 젊습니다. 이는 표면이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임을 의미합니다. 토성과의 기조력으로 인해 달의 지각 활동이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된 표면의 주요 요인은 극저온화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에서 메탄을 생성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지구 화산 활동의 마그마 분출과 같은 현상으로 타이탄의 마그마는 물과 암모니아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타이탄의 극저온화산 활동으로 인해 물과 암모니아가 지표면 위로 분출되어 얼어붙어 달의 표면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물과 암모니아로 이루어진 혼합물은 지구의 용암보다 낮은 점성으로 인해 지구의 용암에 비해 훨씬 더 멀리 흐릅니다. 따라서 산이 더 평평하며 지구의 화산보다 높이가 낮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소트라파테라입니다. 소트라파테라 주변 지역에는 높이 차이가 큰 산맥과 계곡, 바위, 기둥 등이 존재하며 메탄가스의 분출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지하에서 활동하는 마그마나 메탄가스가 지표면으로 분출되어 지표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타이탄의 용암이 물과 다른 광물의 혼합이라는 사실은 표면이 지저분한 얼음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타이탄의 가장 높은 산은 로키 산맥처럼 산등성이 벨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능선 벨트는 극저온 화산으로 보여집니다. 타이탄에서 가장 큰 산은 미트린 몬테입니다. 미트린 몬테로 알려진 타이탄의 삼중주 산등성이는 흐릿한 토성의 위성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매우 특이한 점은 메탄 눈으로 덮여있는 산이라는 점입니다. 타이탄의 표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어두운 지형의 패치입니다. 과거에는 바다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두운 광물 퇴적물의 평원입니다. 지구의 남이부 사막과 유사하게 바람이 부는 언덕으로 나타납니다. 타이탄의 표면에는 산과 다른 높은 지형들이 있으며 어떤 봉우리들은 수킬로미터까지 올라갑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물 얼음 또는 유기화합물의 혼합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7년 발사된 카시니 하위언스. 나사와 유럽 우주국에 의해 개발된 카시니 하위언스 탐사선은 타이탄의 대기와 표면을 연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7년간의 여행 끝에 2004년 토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2004년 12월 25일 하위언스 탐사선은 카시니 우주선에서 풀려나 타이탄 표면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강하는 동안 하위언스 탐사선은 귀중한 데이터를 다시 토성을 공전하고 있는 카시니 탐사선으로 전송했고 카시니 우주선은 그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하위연스 탐사선의 과학 장비들은 온도와 압력, 그리고 풍속뿐만 아니라 타이탄 대기의 구성과 밀도도 측정하였으며 타이탄의 독특한 표면의 이미지들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역동적인 대기와 지질학적으로 활동하는 표면을 포함한 타이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표면의 액체 탄화수소의 존재를 밝혀냈고, 이는 달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를 통과하면서 하위연스 탐사선의 과학 장비를 통해 타이탄 대기의 소리도 녹음하였습니다. 그럼 잠시 타이탄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수십억 마일 떨어진 타이탄의 구름 속에서 녹음된 바람 소리는 타이탄의 날씨와 기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2022년 11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타이탄의 새로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송해왔습니다. 크라켄 마레 부분은 메탄으로 이루어진 바다이며 벨레 부분은 어두운 세계 모래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디리 부분은 높은 반사율인 알베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연구를 이끈 코너 닉슨 박사와 연구팀은 북반구의 밝은 점이 큰 구름이라는 점을 밝혀냈고 두 번째 구름도 존재함을 알아냈습니다. 특히 이 구름은 태양 빛에 의해서 표면이 따뜻해지는 늦여름 동안 북반구 중부에서 쉽게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타이탄의 계절과 날씨 패턴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타이탄의 대기 환경과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이후 이루어질 탐사 계획으로는 드론 탐사선 프로젝트입니다. 달의 거주 가능성과 생명의 징후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춘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 2027년 발사되어 2035년 타이탄에 도착할 예정인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는 약 3년에 걸쳐 탐사 임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향후 20년 안에 타이탄으로 로봇 잠수함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이탄의 바다에 로봇 잠수함을 보내 타이탄의 해양과 대기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죠. 로봇 잠수함 계획이 공식 승인을 받으면 나사는 2030년대 중반 토성에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실제 토성 궤도에 도착하는 시간은 2030년대 말이나 2040년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 잠수함 계획에는 2개의 로봇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하나는 길이 6m의 로봇 잠수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타이탄 터틀이라고 불리는 자율로봇입니다. 우주과학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새롭게 들려올 타이탄에 대한 놀라운 정보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우주과학 기술로 인해 매혹적인 타이탄과 광활한 우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매혹적이고 신비로움을 품고 있는 토성의 가장 큰 위성 타이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성의 위성 이오는 태양계에서 작지만 매우 중요한 천체입니다. 다채로운 아름다움과 불타는 화산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달 이오입니다. 이오는 1610년 1월 7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직접 만든 20배율 굴절 망원경을 통해 관측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망원경의 낮은 성능으로 인해 이오와 유로파를 하나의 천체로 인지하였고 둘을 하나의 광점으로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인 1610년 1월 8일 갈릴레이는 목성계를 다시 관측하였고 이때 이오가 유로파와 분리된 천체임을 알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천문연맹은 이날을 이오가 발견된 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0년 동안 이오는 잘 알려지지 않은 5등급 밝기의 광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19세기 말 발전된 망원경으로 인해 천문학자들은 이오 표면의 거대한 특징들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드디어 망원경 관측으로 평범하지 않은 이오의 모습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오 표면에 물이 없으며 소금과 황으로 이루어진 증발 물질들이 표면을 뒤덮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이오의 공전주기 및 이오가 목성 자기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밝혀냈습니다. 이오의 지름은 약 3,642km로 지구의 달보다 약간 큽니다. 이오의 내부 구조는 지각, 멘틀, 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각의 두께는 약 30km에서 50km로 유황과 이산화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규산염 암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아래에는 이오의 화산 활동의 대부분을 발생하는 멘틀이 있으며 주로 규산염 암석으로 구성되어 황과 다른 원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오의 중심핵은 밀도가 높은 금속성 핵이 있으며 핵이 반지름은 약 350km에서 900km로 추정되며 중심핵은 주로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오의 표면 아래에는 섭씨 1200도에 달하는 마그마 바다가 존재합니다.
이 마그마 바다는 두께가 50km에 달하며 멘틀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오의 궤도는 목성뿐만 아니라 이오와 다른 갈릴레이 위성 간의 중력 상호작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목성에서 가장 가까운 이오의 공전 주기는 1.771 만의 목성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합니다. 이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공전 주기 365일에 비교하면 매우 빠른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오의 공전 궤도는 완벽한 원형이 아닌 약간의 타원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성과 이오의 거리는 최대 42만 1700km에서 최소 약 35만 km로 목성을 중심으로 타원형 궤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오 궤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목성의 갈릴레이 위성들과의 강한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유로파와 가니메데의 강한 상호작용을 들 수 있습니다. 궤도 공명이라 불리는 위성들과의 중력 작용은 이오가 공전하고 있는 궤도에 주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이오 표면에 상당한 조석가열과 지질학적 화산 활동을 일으킵니다. 이오는 매우 독특하고 역동적인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산화황가스로 구성된 매우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 나트륨, 산소, 이산화황과 같은 미량의 다른 가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오의 대기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매우 유동적입니다. 이오에는 40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는데 이 화산은 끊임없이 가스와 입자를 대기 중으로 내뿜습니다. 최대 300km의 화산 기둥들은 많은 양의 황과 다른 휘발성 화합물들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이 이오의 얇은 대기로 휩쓸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오의 지속적인 화산 활동은 대기 중에 상당량의 이온화를 생성하게 하며 이는 높은 전하를 띤 환경을 초래하게 합니다. 이오의 전리층은 지구보다 수백 배 더 밀도가 높으며 목성 주변 지역을 채우는 플라스마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이오는 목성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으로부터 강한 복사를 받습니다. 목성의 자기장을 따라 움직이는 전자들이 이오의 대기 입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 복사는 이오의 대기가 자외선과 가시광선으로 빛나도록 하여 이오 주위에 아름답고 독특한 오로라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저 1호가 전송한 사진을 통해 형형색 색의 물질로 덮여있는 이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오의 표면에는 황과 다른 휘발성 화합물로 덮여 있으며 용암, 산, 구덩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목성과 다른 위성들이 가하는 조성력에 따른 화산 활동에 의한 것으로 이오의 표면이 지구의 표면처럼 지질학적으로 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백 킬로미터까지 흘러가는 용암류와 최대 17km의 높은 산,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구덩이까지 독특한 지형으로 인해 이오의 표면은 매우 특이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오의 표면에는 파테라라고 불리는 화산 활동으로 인한 함몰 지형이 박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지형은 지름이 200km가 넘는 로키 파테라 화산입니다. 로키 파테라는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용암호수로 최대 50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대한 용암 분수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플럼 현상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 중 하나이며 이 분출 기둥은 이오의 화산으로부터 초당 1km 속도로 뿜어져 나오면서 기체와 먼지로 된 거대한 우산 모양의 구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1974년 파이어니어 11호에 의해 촬영된 최초 이오의 북극 모습입니다. 주황색으로 빛나는 이오의 모습이 아련해 보이네요. 파이어니어 10호에서도 이오의 확대 이미지 촬영이 계획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높은 방사능으로 인해 관측기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파이어니어 탐사선은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들을 보내왔습니다. 파이어니어 탐사선의 전파 추적을 통해 이오의 질량과 정확한 크기를 측정하였으며 이오가 갈릴레이 위성 4개 중 가장 밀도가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오의 구성 물질이 얼음보다는 주로 규산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오의 궤도 주변에서 강력한 방사능과 얇은 대기의 존재도 밝혀냈습니다. 1979년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이오를 통과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이오에 가까이 접근하여 매우 선명한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보이저 1호에 의해 이오의 표면에 40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으며 화산 활동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오에 있는 산들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컸으며 용암을 분출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보이저 1호가 촬영한 사진 중 하나는 이오 표면에서 가스 기둥이 분출하는 모습으로 이오가 지질학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흥미로운 발견은 이오의 표면이 유황과 이산화황으로 만들어진 서리로 덮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질들은 얕은 대기권을 형성하여 이오의 궤도 주위에 플라즈마 고리를 형성하였습니다. 보이저 2호는 1979년 7월 9일 113만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이오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저 1호만큼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하였지만 여전히 가스 기둥이 활동 중인 것을 관측하였고, 펠레 화산은 2번의 근접 통과하는 사이에 화산 활동이 중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저의 임무를 통해 우리는 이후의 지질 활동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95년 갈릴레오 탐사선은 목성에 도착하여 보이저 탐사선의 후속 관측을 포함한 2호 관측을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이 관측 동안 근접 사진은 찍히지 않았지만 1995년 12월 7일 갈릴레오 탐사선은 2호가 태양계 내의 행성들과 유사한 큰 철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갈릴레오 탐사선은 몇몇 기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2호에 대해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였습니다. 그 예로 갈릴레오 탐사선은 화산 폭발에서 분출된 물질의 성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람 파테라 화산 폭발을 관측했습니다. 이 화산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고철암과 규산염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많은 활화산과 다양한 형태의 산들을 보여주는 수많은 2호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2호의 표면 변화는 보이저 탐사선과 갈릴레오 탐사선 사이에서 관찰되었으며, 갈릴레오 탐사선이 목성을 도는 동안에도 관찰되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1999년 말과 2000년 초, 2001년 말과 2002년 초에 각각 3번씩 2호를 가까이서 지나쳤습니다.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여 속도와 궤도를 수정하는 탐사선들의 플라이바이를 통해 2호의 산과 화산에서 발생하는 지질학적 과정을 밝혀내었고, 자기장의 존재를 배제하였으며 화산 활동의 범위를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 12월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으로 가는 도중 2호를 짧은 시간 관측했습니다. 이 관측은 트바시타 파테라 화산이 2호의 오로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2호의 화산 활동이 목성 자기장의 하전 입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오로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성의 위성에는 여러 탐사선이 보내졌지만 이후에도 탐사선 계획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로파 클리퍼 미션과 GC 프로젝트입니다. 태양계 전체에 대한 인류의 호기심은 수많은 우주선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호기심과 연구가 머나먼 우주여행의 첫발걸음인 것이죠. 화성은 태양계에서 2번째로 작은 행성으로 약 45억 년 전 가스와 먼지가 함께 소용돌이쳐 형성되었습니다. 화성은 우리 지구와 아주 비슷한 행성인데요. 지름이 지구의 절반 정도이며 자전 주기는 약 24시간 37분으로 지구와 거의 비슷하고, 자전축 역시 약 25도 정도 기울어져 지구와 유사한 계절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과거에 물이 흐른 흔적은 물론 현재도 지하에 다량의 얼음이나 호수가 발견되면서 생명체가 있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행성입니다. 화성의 모습입니다. 사진 가운데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가운데에 긁힌 흔적처럼 보이는 이것은 물이 흘렀던 흔적입니다. 바로 이 물이 흘렀던 흔적 때문에 우리는 화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연구를 위해 우주선을 보낸 시도만 해도 50번 가까이 되니 인류는 화성에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화성에는 큐리오시티와 인사이트, 퍼서비어런스와 같은 탐사선들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선들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진들을 보내왔는데요. 우주 탐사선이 보내온 사진은 화성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키는데 충분했습니다. 큐리오시티가 보내온 화성의 모습들입니다. 화성의 비밀을 담은 게일 분화구, 미생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존 클레인. 그 후 2019년 4월 인사이트호가 포착한 화성 엘리시움 평원의 일출과 일몰의 모습입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 화성에서 보는 태양의 크기는 지구에서 보이는 3분의 2 정도라고 하는데요. 산화철로 뒤덮여 있어 붉은 빛의 산란이 많은 화성을 특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진입니다. 붉은 화성의 푸른 노을. 화성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8일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로버는 극한의 열과 속도를 견뎌야 하는 공포의 7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4억 6천만 킬로를 7개월 동안 날아간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대기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대기 진입 속도는 초속 5.9km, 엄청난 속도로 화성 대기권에 진입한 퍼서비어런스는 열보호막과 낙하산을 이용해 착륙 속도를 줄입니다. 고도 11km 상공에서 퍼서비어런스의 낙하산이 우주선과 목표 지점의 거리를 고려해 최적의 타이밍에 펼쳐집니다. 역할을 다한 열보호막은 분리되어 떨어집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
기체에서 분리된 로보는 스카이 크레인 방법으로 하강합니다. 로보가 줄에 매달려 화성 표면에 착륙하는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착륙의 순간 촬영한 영상입니다. 기체에서 분사된 기류로 인해 화성 표면의 먼지와 조그만 돌멩이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에 도착한 직후 보내온 화성의 컬러 사진입니다. 이제 퍼서비어런스는 본격적인 화성 탐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퍼서비어런스는 360도 파노라마 사진과 함께 화성의 소리를 보내왔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들은 다른 행성의 소리인 것입니다. 외계 행성에서 부는 바람의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면서도 왠지 섬뜩하네요. 퍼서비어런스는 인제뉴어티라는 소형 무인 헬리콥터와 함께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1.8kg의 인제뉴어티는 2021년 4월 화성 지상에서 처음으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만든 비행체가 지구 밖 천체에서 비행한 최초의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화성의 소리는 지구의 소리와 약간 다르게 들립니다. 대기 밀도가 지구의 1.5%이고 96%의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음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퍼서비어런스가 녹음한 인제뉴어티 비행 소리입니다. 화성에서 듣는 우리 비행체의 소리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퍼서비어런스와 인제뉴어티는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인제뉴어티는 처음 목표한 5번의 비행뿐만 아니라 남쪽 지형 사전 정찰까지 맡게 됩니다. 인제뉴어티는 화성 하늘로 이륙해 사구와 바위, 암석 조각이 널려있는 능선인 예제로 분화구를 탐사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의 착륙 지점이 예제로 분화구로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예제로 분화구는 주변의 강줄기와 연결되어 거대한 호수가 되었고 그 주변에 커다란 습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습지대는 생명에 매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퍼서비어런스에는 최신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기능을 갖추고 있고 선명도까지 높은 이미지를 촬영하는 마스트지 카메라. 퍼서비어런스는 머리 부분에 장착된 마스트지 카메라로 화성 지표면의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퍼서비어런스가 보내온 화성 표면의 사진을 잠시 감상하시죠. 퍼서비어런스의 핵심 임무는 화성에서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퍼서비어런스는 토양과 암석 표본을 채취하고 이중 30개 표본을 또 다른 로버가 도착할 때까지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 표본이 2031년 지구로 보내진다고 하네요. 2031년 지구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큐리오시티가 보내온 화성의 모습과 미생물의 흔적, 퍼서비어런스가 예제로 분화구에서 발견한 물의 흔적들까지. 어쩌면 화성은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어떤 행성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화성이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아폴로 11호부터 최근 외계 행성을 발견한 제임스 웹 망원경까지 우리는 과학적 공상이 현실이 되는 우주 개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고 우주에서의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달의 유인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부터 화성 이주를 위한 스타링크 프로젝트까지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주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연 2050년에는 수백 명의 화성 이주민들이 생겨날까요? 상상만 해도 몹시 흥분되네요.